자, 네. 네, 저희 영화 플레이 꾸러미 강의에 와주신 어머님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강의하실 최재훈 강사님은 심리상담사이자 시흥놀이문화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영유아 꾸러미 제작부터 함께 하시고 또 꾸러미 강의를 18년도부터 지금까지 애착 육아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전 강의를 들으셨던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되게 감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오롯이 이제 누리와 애착으로 아이를 실제로 키워낸 아버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이 최재현 선생님을 저희가 오늘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없는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하고 다른 분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섞여서 안 들리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음성을 좀 하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음성을 해제하셔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화면 공유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이렇게 표시 좀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약 1시간 정도 애착하고 놀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녹화되는 영상은 아마 여러분들 아이하고 같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거나 잘 못 들으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녹화한 영상은 유튜브에 그 일부 공개를 해서 링크 있는 분만 보실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들 다시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핸드폰으로 보시면은 거기 있는 도표라든지 자료 같은 걸 잘 보실 수 없으셔서 나중에 공유해 드리는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면 저는 이제 심리 상담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상담실에서 한 10여 년 일을 했고요. 저도 여러분처럼 아이를 그 주 양육자로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근무하다가 그 당시에는 2005년도에는 이제 상담실 그런 그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하고 다르게 이게 육아 휴직 제도가 미비했어요. 그래서 아빠들은 그 이제 육아휴직하고 돌아오면 책상이 사라지는 시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다니는 곳도 그런 데가 잘 안 돼서 그냥 저는 사표를 쓰고 애를 키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 애를 계속 키웠었고요. 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또 그때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경력이 돼서 그 유아교육진흥원 각 지자체에 있는 데서 강의도 하고 여러분이 보셨던 그 경기도 지식이라고 하는 그 곳에 그 놀이에 관련된 그런 강의도 하는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예, 저희 가족이고요. 오른쪽에 사진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착에 대해서 또 놀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이 애착을 그 뇌 발달이라고 하는 큰 그림만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뇌가 어떻게 기본적으로 발달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영상이 있는데 이걸 좀 보여드리고 좀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이 끝난 다음에 잘 들으셨는지 여쭤볼 거예요. 예, 기대하시고 잘 들으시고 제가 묻는 답에 나중에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는 순간 완성된 뇌는 1층뿐. 2층은 유아기에, 3층은 만 3세를 넘어서야 빠르게 발달하기 시작한다는데요. 이 모든 게 놀면서 이루어진답니다. 네, 우리 이현명 22주니까 예비 어머님이시죠? 네, 마이크 한번 켜줄 수 있으신가요? 네, 음성을 해제하시고 들으신 얘기 한번 기억나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들은 내용이요? 네, 아무거나 좋습니다. 기억나는 거. 뭘 들으셨어요? 3세가 돼야 완성이 된다? 3세가 돼서 뭐가 완성된다고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완성되는데. 네, 갑자기 물어봐서 그러신 것 같은데 혹시 강동희 어머님, 네, 애가 7개월이신데 뭘 들으셨나요? 음소거를 해제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 놀이로 네. 완성된다? 네, 어떻게요? 놀이로 완성된다? 네, 맞아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뭐 아이들이 좀 뭐 그 학습지도 풀고 학교도 다니고 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이 그 뇌가 발달하면 좋겠는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 한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는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놀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뇌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게 아주 어릴 때는 애착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다음에 차츰 나이가 먹으면서 놀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이들의 그 모든 뇌 발달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뭐 둘째, 셋째 낳으신 분은 그 아이들 그 유치원 그 누리 과정이 놀이로 바뀐 거 아시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뇌, 뇌 발달 과정에 대한 연구가 깊어지면서 그 교육 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치원에서는 한글을 안 가르칩니다. 예, 그건 옛날 방식이고요. 여전히 부모님들은 그 과정의 변화에 대한 이유를 모르셔서 조기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옛날 이야기고요. 그 얘기는 또 뒷부분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뇌는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맨 1층 구조는 이미 태어나면서 완성이 됩니다. 숨쉬고 심장이 움직이고 하는 이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부분이 이게 1층 뇌에 있는데 그건 이미 태어날 때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관심이 있는 그 애착을 정서와 감정을 담당하는 그 부분은 이제 그 2층 뇌에 있는데 그거는 0세부터 3세 사이에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부모님들, 우리는 한국 부모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똑똑해지는 이 전기업의 발달은 3세 이후부터 이루어진다고 해요. 자,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놀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자, 왜 놀이가 그런 뇌 발달을 이루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사전에 그 영상 시청하라고 하셨던 경기도 지식에 자유놀이가 아이를 키운다를 보시면 저하고 제 아내가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 영상 꼭 보시기 바래요. 예, 다양한 정보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자 이제 1층 뇌는 그렇게 태어날 때 이미 완성이 돼서 뭐 우리가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층의 뇌는 저 이제 연두색 부분인데 거기 특별히 변연계라고 해요. 이 부분은 0세부터 3세 사이에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발달을 하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주로 이제 정서, 감정을 만들어내는 부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감정을 이 시기에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발달이 중요하죠? 정서 발달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정서하고 감정의 차이는 뭐냐면 감정은 기쁘다, 슬프다 이런 단편적인 사건을 의미하고 정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쭉 오래 가는 것, 연속성이 있는 거. 그래서 우울한 감정 이거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지속되면 그 우울한 정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분위기가 우울하다. 그러면 그 정서가 그 감정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그건 정서라고 말을 해요. 아시겠죠? 단편적인 사건은 감정, 그것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정서. 이 차이를 이제 여러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서 발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 강조되는 것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될 애착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 발달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품에 안고 있는 우리 백은희 어머님 품에 안고 있는 저 머리숱이 많은 저 아기가 지금 뭐가 발달하냐고요? 이 변연계가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정서적인 교감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애착을 뭐라고 정의하냐면은 생후 1년 사이에 아이와 양육자 사이에 생기는 정서적인 유대가 정서적으로 서로 교류해서 관계를 맺는 그것을 애착이라고 말을 하는데 보통 부모님은 이게 어릴 때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어릴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그럼 몇 살 정도까지일까요? 한 17세, 18세? 그 이후 평생 가는 게 저는 애착인 것 같아요. 근데 학자들은 이게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 애착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최소한으로. 자,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애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변연계, 이 2층의 뇌를
애착의 뇌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나 애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3세 이후부터 이제 이 전두엽, 이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지능, 인지 능력이 발달하는 이 전두엽이 3세 이후에 서서히 발달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빨리 하게 하고 싶어서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3세부터 12세, 그다음에 17세까지 아주 서서히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이 애를 더 천재를 만들려고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 머릿속에다가 전두엽 발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막 밀어 넣는다고 해서 그 발달이 더 빨라질까요? 안 그럴까요? 그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껏 한다고 해서 애가 갑자기 천재가 되고 전두엽이 막 그냥 다른 애보다 더 빨리빨리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를 순서대로 차근차근 밟을 때 자연스럽게 아이의 뇌는 그 발달을 해서 한 17세 정도가 되면 뇌가 그때 가서 완성이 돼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가서 완성해야 될 것들을 우리나라는 이제 조기 교육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17세, 18세 때 배워야 될 것을 초등학교, 심하게는 유치원에부터 가르치는 일이 있는데 이거는 뇌발달, 뇌과학의 근거에 보면 아주 잘못된 방식이고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이 통용되고 있지만,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유놀이가 아이를 키운다 그 영상을 꼭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제 큰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애착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면 이 애착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자, 이것이 애착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냐면은 양육자하고 그다음에 이 아이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냐면은 이 애착이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이 양육자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내가 엄마라고 해서 아빠라고 해서 아이를 당연히 사랑하고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애착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도 정서적으로 이게 풍요로운 삶을 살기도 하지만 이 부모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이 준비, 역량을 갖추게 돼요. 자, 왜 이런 건지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결국 아이를 보살피는 행위인데 이 뭐 특별한 관계, 그다음에 그 아이를 보살피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 애착하면 이제 좀 막연하고 좀 와닿지 않지만 결국 그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뭐냐면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모습이에요. 이해하시나요? 그게 애착이 표현되는 모습이죠. 자, 이해하시나요? 네, 애착 그러면 막연하지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모든 모습을 결국 애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으로 보살피는 행위를 통해서 또 더 중요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자,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애착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데 대한 기본적인 내용인데, 제가 이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 저희가 모였기 때문에 이 각 내용을 제가 상세히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하니까 한 번은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이 때문에 힘드시면 나중에 영상 녹화된 거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학자들은 이 애착을 크게 애착 행동하고 애착 반사로 구분을 합니다. 애착 행동이 뭐냐면 여러분 아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가 어떻게 하나요? 우리 백은혜 어머님 마이크 켜실 수 있나요? 음소거 해제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가능하세요? 네, 네. 되시네요. 네. 아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이가 엄마 얼굴 보고 어떻게 하나요? 웃어요.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옹알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안아달라고 이렇게 손도 뻘치기도 하고 엄마 손 잡아다가 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이의 그런 모든 행동 속에는 아이의 정서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이가의 정서가 담겨 있는 모든 행동, 엄마 보고 생글생글 웃고 손가락 잡아서 당겨서 빨고 안아달라고 그러고 손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만지는 그런 모든 행위를 뭉뚱그려서 애착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뭔지 이해하셨죠? 애착 행동이 뭔지? 자,
근데 그 애착 행동을 이렇게 딱 그 아이가 생글생글 웃는 모습을 보면 엄마는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출산 예정 이윤진 어머님 아직 상상으로 마이크 켜실 수 있으세요? 이윤진 예비 어머님. 자, 예.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우리 이윤진 어머님을 이렇게 쳐다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행복해요. 행복하고 아기가 웃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같이 반응할 것 같아요. 같이 웃어요. 같이 웃을 것 같죠. 맞아요. 안 해봐도 어떻게 잘하십니까? 예. 그렇게 아이가 보내는 애착 행동에 대해서 내가 보이는 모든 반응을 뭉뚱그려서 애착 반사라고 함석어 해주시고요. 자, 애착 반사라고 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웃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마음이 동하면 안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안아주기나 뭐 둥개둥개 해주기도 하고 뽀뽀도 해주고 그렇게 아이가 보내는 정서적인 어떤 행동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모든 것들을 뭉뚱그려서 애착 반사라고 해요. 자, 이제 이 애착 행동과 애착 반사가 교류되는 그 방법은 뭐 한 6가지가 있다고요.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 링크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6가지 방법이 세 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면 이제 안정 애착이 된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민감한 거. 여러분들 저도 그 아이를 이제 주 양육자로 옆에서 이제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이제 울 때 그 울음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얘가 배고파서 우는지 응아를 해서 우는지 아니면 그 등어리에 뭐가 껴서 겉싸게 껴가지고 우는지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더라고요. 이제 그걸 분별해내는 걸 민감함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할 때 말로 전달되는 정보는 3%밖에 안 된대요. 97%의 정보는 목소리 톤, 음색, 얼굴 표정 그런 걸로 대부분의 그 정보가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더 똥 쌌어요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아이가 하는 그 신호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중에는 뭐 시간도 보고 상황도 봐서 그런 거를 분별해낼 수 있어요. 예. 어쨌든 간에 그건 민감함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는 거. 아이가 응애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요? 빨리 달려가서 보죠. 예? 혹은 뭐 내가 뭐 가스불에 물 올려서 넘친다고 하면 당장 못 가더라도 잠깐만 기다려. 엄마 좀 이따 갈게. 이렇게 말하고 가시잖아요. 그게 아이의 어떤 신호에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관되게 반응해 주는 거.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아유 예뻐 해주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뭐 남편하고 한바탕 하고 나면 미워서 얼굴도 안 보고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우리 아이한테는 밝은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걸 일관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결국 이 부모 역할이 참 힘든 게 뭐 기저귀 갈아주고 이런 것도 힘들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내 감정을 컨트롤해서 아이에게 일관되게 해주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부모 노릇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노릇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조절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막 쏟아놓고 싶지만 그런 걸 이렇게 절제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양육 과정 속에 부모는 성숙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나요? 아마 경험이 있으실 텐데. 자,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 아이와 양육자 사이에 이제 안정애착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안정애착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관계에 비해서 이 양육자의 관계가 그래서 특별한 것 같아요. 누가 지나가는 어떤 아줌마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일관되게 해줄 수 있겠어요.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양육자이기 때문에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그렇게 해주는 옆집 아줌마가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건 이런 관계를 맺어주는 거는 이 양육자 부모라고 하는 특별한 관계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자, 어쨌든 간에 애착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그 코로나 시기에 그 미국에서 그런 연구를 했대요. 코로나 이전에 태어난 아이하고 이후에 태어난 아이하고 IQ 검사를 해봤더니 코로나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IQ가
이전 아이들에 비해서 70%밖에 안 됐대요. 왜 그랬을까요?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머릿속에 침투해서 뇌가 망가져서 그럴까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 뭐가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만들었냐면은 과거에는 아이를 데리고 동네에 나갔을 때 옆집 아줌마가 지나가는 언니 오빠들이 아이고 예쁘게 생겼다. 코는 이렇게 오똑하네. 누구 닮았어? 라든지 아니면 친척들이 와서 아이 안아주고 뭐죠? 잼잼잼 뭐 이렇게 막 곤지곤지 놀이도 해주고 뽀뽀해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접촉이 현저히 준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 뇌 발달에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은 아이들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공부도 시켜야 되고 여러분들 아시죠? 코로나 기간에 아이들 학교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루 종일 있었는데 또 그 아이들을 학력 격차라고 해서 또 마스크 씌워서 학원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예? 근데 정말 아이의 뇌를 발달시키는 건 뭔가요? 앉아서 아무하고도 말도 안 하고 그냥 뒤집다 책만 보는 게 뇌를 발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야 정말 인간을 발달시키는 게 뭔가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혹한 시절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그동안 뭘 놓치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준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 빨리 이게 끝나서 여행 가자 이런 생각도만 하지 마시고 과연 이 코로나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돌아보는 것도 참 부모로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미국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연구를 해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의 아이들의 70%, 75%가 언어 발달 지연 그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잖아요. 이 언어 소통은 말로만 되나요? 얼굴 표정도 봐야 되고 목소리 톤도 봐야 되고 서로 다양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지난 2년 반 동안 아이들이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없었죠. 예. 그게 아이들의 언어 발달 지연 장애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TV에 나와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그 대안으로 뭘 제시하냐면 집에 와서 여러분들 유일하게 마스크 벗고 마음껏 말하고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어디였습니까? 집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해결책이었어요. 또 이 아이를 데려다가 무슨 언어 치료 받는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발달 과정에 어떤 것이 손실이 돼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걸 메꿔주면 금방 해결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책도 같이 보고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부분인데 코로나 기간에 이런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저희 나라의 많은 아이들이. 자,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인간 간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제가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게 이렇게 이제 그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관계를 맺는 것인데, 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부모가 아이를 보고 예뻐하는 그 마음은 부모이기 때문에,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갖는 것이 아니래요. 그 마음은 반드시 아이가 보내는 애착 행동을 봐야 내 안에서 발현이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어떤 아빠들이 이제 제가 아이 키울 때 2005년도에 전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아빠들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갱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애를 잘 못 본다. 응? 난 남자이기 때문에 애 별로 안 좋아한다. 자, 이 애착 이론의 근거에 본다면 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니죠. 애가 예쁜 마음은 아빠여서 엄마여서 특별히 누군가가 그걸 더 많이 갖고 있어서 예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애착 반사 능력은 어떻게 발현이 된다고요? 애착 행동을 보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능력이 그때 열쇠를 열고 뽕 하고 나온다는 말이에요.
결국 뭔가요?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려면 방법은 더 많이 애를 보고 아이가 나에게 주는 그 애착 행동을 더 많이 경험할 때 내 안에서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예. 아마 이제 처음 이제 첫째 아이를 가지시거나 그런 분은 내 몸이 너무 고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나쁜 엄마여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죠. 아직 이제 해본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리고 아직 아이가 보내는 애착 행동을 아직 그만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또 옆에 이제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도 또 그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아직 아이가 보내는 애착 행동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그 마음이 아직 덜 깨어나서 그런 것일 수 있어요. 예. 결국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혹시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극히 정상적이니까 너무 자기를 자책하시거나 '왜 나는 옆집 엄마는 저렇게 애를 예뻐하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애가 이렇게 별로 안 예쁠까?' 제 아내도 나중에 저한테 고백하는데 "우리 딸이 안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런 마음이 점점 생겼다고요. 저는 좀 홀갑을 하니까 조금 그 애착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아무래도 애를 낳고 힘들어서 조금 시간이 늦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 애착 반사는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것이 고도화돼요. 그래서 저희는 수줍음만을 했어요. 예전에 그 최정원 씨라고 뮤지컬 배우 아시죠? 이제 그분 그걸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애를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알아봐서 거기서 낳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모유 수유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좀 벨라서 천기저귀를 썼어요. 예. 천기저귀를 썼는데 그 응아를 처음에 만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기지만 그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그걸 만지게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뭐 제가 특별한 아빠여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는 뭐 그런 똥을 만지는 달란트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죠. 애착이라는 데 근거하면 결국 내가 아이가 보내는 애착 행동을 그동안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애착 반사 능력이 더 많이 활성화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시간과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점점 나의 그런 능력들이 이제 고도화되죠. 자, 이제 이걸 보고 제가 하나 이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요즘 그 언론이나 이런 데 주변에 보면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이를 이렇게 내가 안 키우고 누군가의 손에 이렇게 맡겨서 키우려고 하는 애착을 회피하고 힘들어하는 문화가 저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어쩌면 물론 요즘 뭐 이제 아이들 그 학력 문제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아주 영유아기 때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어쩌면 요즘 그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들이 아이가 보내는 애착 행동을 덜 경험해서 그런 건 아닐까? 제 말 이해하시나요? 예, 그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애착 반사 능력이 활성화되려면 뭐 저처럼 유학 가서 뭐 상담을 공부했다고 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 절대량이 확보가 돼야 그 일이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점점점 그 시간이 줄어들고 예전에는 아빠들이 주로 그랬는데 요즘은 엄마들도 그런 분들이 좀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전 되게 걱정스러운 모습인데 여기 이제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은 좀 그런 문화에서 좀 다른 선택을 하시기를 제가 좀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강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이거 좀 넘어갈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여러분들 그 아이가 1개월 때, 2개월 때, 3개월 때, 1살 때, 2살 때, 3살 때 다 그 시기마다 다른 과제물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오실 거예요. 처음엔 젖이나 우유를 먹다가 이유식을 먹고
또 그 당시에 그 아주 어릴 때 아이들은 절대 미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떤 음식들을 만들어 주는데 내가 1개월 때 아이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 일들을 잘 해결하면 그것이 2개월 때 할 수 있는 내 준비를 시키는 것 같아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예. 이제 여러분들 주변에 뭐 아이 정말 잘 키우는 엄마들 보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그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한 살 때, 2살 때, 3살 때 한 것들을 하나하나 한 결과일 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일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이 때 여러분이 한 살 때 아이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시면 2살 때 아이가 여러분에게 가져올 여러 가지 인생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이해하시나요? 예. 그래서 점점점 그 나의 능력들이 개발되고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렇게 해나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 딸은 이제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울산에 있는 오빠를 사귀었습니다. 남친을 사귀었어요. 예. 옆에 있는 분들이 다들 걱정을 하시던데 예. 어쨌든 좋은 친구인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사귀고 있는데 그 일을 계기로 저희 딸하고 한 몇 달 전인가 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좀 진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 키우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 앞에를 가지고 아이들이 등장할 거예요. 아빠, 나 남친 생겼어. 나 결혼할 거야. 예? 자, 이런 더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앞 단계의 과정을 충실히 행하시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차츰차츰 여러분에 쌓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만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인 나도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같아요. 이해하시나요? 네? 그리고 그 성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친구하고 관계는 저렇게 맺어야 되겠구나.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열받을 때 감정을 저렇게 처리하는구나. 또 우리 엄마 아빠는 돈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저런 가치관이 있구나. 그런 거를 아이들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배우죠. 그렇죠? 예? 그걸 뭐라고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인성교육이라고 하죠. 사람의 성품, 인성이 뭡니까? 사랑의 성품, 사람의 됨됨이는 해병대 캠프장 가가지고 아이들이 막 대굴대굴 구른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람의 성품은 오랜 기간 쌓이고 쌓여서 그 안에 내면화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은 누구의 몫입니까? 저는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여러분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은 부모의 어디를 보고 자란다고요?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인간 됨됨이를 배워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나도 성숙하지만 그러나 내가 성숙하는 그 과정을 곁에 지켜보면서 아이도 자기의 인성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은 저는 부모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충실히 잘 해나가는 과정 중에 또 아이는 어떤 걸 경험하냐면은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가 특별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처음 만난 사람을 대놓고 처음부터 신뢰할 수 없죠. 믿고 따를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저 믿을 수 있으세요? 우리 김진아 어머님 고개를 막 이렇게 흔드시는데 네. 살짝 기분 나쁘려고 했다가 근데 당연하죠. 저를 언제 봤다고 저를 신뢰하세요? 네, 저를 보자마자 신뢰하시는 분은 보이스피싱 당하기 딱 좋으신 분인데 자, 저를 왜 신뢰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예.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 사이의 신뢰는 이게 시간이 걸려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양육자와 그다음에 아이 사이의 신뢰는
본능으로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그 관계가 특별해요. 근데 다만 양육 과정에서 엄마가 양육자가 애착을 잘 맺어주면 그 맺어진 신뢰가 잘 유지되고 강화가 돼요. 이해하시나요? 예. 자, 그래서 이 유지가 강화되는 이 신뢰가 이제 왜 특별히 중요하냐면은 이것이 이제 아이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크게 사회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회성의 기본적인 원형이 된대요. 그래서 이걸 기준점으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고 세상을 이해한다고 해요. 이제 이게 이제 애착 이론의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모와의 관계가 하나의 그 사회성의 원형이 돼서 이걸 근거로 해서 아이들이 세상을 탐험하고 세상을 알아나간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사회성은 누가 만들어주는 겁니까? 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잘 이해하셨는지.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서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 애착의 이론에 근거한 이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사회성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애착관계 안에서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유치원은 그 만들어진 사회성을 더 많이 연습하고 확장하는 공간이죠. 이해하시나요? 예. 사회성의 기본적인 원형은 양육자와의 애착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갖다가 어디 기관에 맡겨놓고 사회성이 길러지라고 하시는 거는 이 애착 이론에 근거해 보면은 옳지 않은 그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신뢰 관계가 이제 더 발달돼서 이제 되면 어떤 단계까지 이르냐면은 아이가 양육자를 이제 권위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고 딸고 모방하고 그런 관계가 됩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말을 듣는 거죠. 이제 부모 말을. 예? 왜냐하면 그 아이의 마음 속에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아이 마음 속에 양육자에 대한 권위가 이렇게 쑥 들어오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그 이제 중학생 요즘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아이들이 자기 주장이 생겨서 부모 말을 이제 어길 때가 있죠. 예, 부모가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부모와 다른 의견을 내서 그 이제 자기 주장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걸 되게 나쁜 식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부모와 의견 충돌이 돼가지고 이 조정이 필요한 때가 오면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이제 저희 때 제가 2005년대 아이 키울 때 그때 아빠들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빠가 등장해서 아이에게 충고를 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럼 아이가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우리 김문지 어머님 아주 그냥 심하게 고개를 흔드시는데 네, 한번 마이크 켜주시겠어요? 왜 안 네. 들을까요? 왜 안 들을까요? 그 어릴 때 이 네,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할 수 없어서. 그렇죠.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거는 엄마이기 때문에 아빠이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마음속에 권위자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게 단기간에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어쩌면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고학년 때 양육에 참여하지 않았던 양육자가 나타나서 충고할 때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거는 애가 못돼 먹어서 그런 겁니까? 당연한 겁니까?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그 양육자에 대한 양육자를 권위자로 인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은 이 아이 마음속에 이제 부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어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이제 이거 좀 전문적인 용어로 부모 지향성, 어른 지향성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자, 이해되시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게 만들어지면 그때 부모 세대, 윗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나 문화나 그런 것들이 다음 세대로 이렇게 전수가 된대요. 제가 잠깐 이제 아까 이제 저희 딸의 이제 그 남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저희 딸에게 저는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결혼에 대해서, 성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전 명확한 전 가치관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신용카드도 안 만들어 썼어요. 이제 그 재정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뭐 신앙하고는 관련 없고 이제 재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는 되도록이면 만들면 안 되는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전기차를 구입하면서 그 할인 때문에 직접 신용카드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런 가치관, 저의 삶의 철학을 전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 그냥 국영수만 잘하면 이런 거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런 삶의 지혜와 철학과 가치관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 아이의 마음에 이 부모 지향성이 생기지 않으면 아이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쩌면 청소년기 아이의 인생을 위한 준비는 언제 시작하는 걸까요? 그때 아이가 막 그 남자친구를 사귈 때 그때 말을 해서 될까요? 아니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지금 아이를 그 갓난쟁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를 잘 키워나가는 것이 어쩌면 중고등학교 때 혹은 그 이후에 아이가 더 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준비가 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이와의 안정해책이 잘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혹시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우리 이현명 우리 어머님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깜빡깜빡하는 거 요 글 요걸 한번 큰 소리 좀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좀 켜주시고. 안정 애착을 충분히 경험한 아이는 정서적인 충만감을 느끼는데 이 충만감이 아이의 뇌에 새겨지면 아이는 애착을 추구하는 발달 단계에서 다음 단계인 개별화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행합니다. 이 말을 풀었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양육자의 사랑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더 이상 그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한 아이는 사랑을 얻기 위해 썼던 에너지를 자신을 만드는 일로 전환합니다. 즉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아이 스스로 독립된 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길을 열어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애착이든 무엇든 아이를 키우시는 목적이 뭘까요? 아이가 독립된 한 인간으로 자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 아이들 AS 해주면서 사실 거예요? 30살도 되고 그때도 용돈 주고 그때 가서 집 사주고 그때 가서 무슨 일 생기면 엄마 그럼 쫓아가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목적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자연 만물을 봐도 조그만 그 참새도 결국 자기 자식을 낳아서 독립시켜서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잖아요. 그게 독립시키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애착을 맺고 뭐 공부를 시키고 기르는 목적이 뭐냐면 그 아이가 이 세상을 혼자 힘으로 살아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자,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애착 이론에 근거하면 아이를 충분히 사랑해주면 아이가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 엄마한테 더 이상 뭘 할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보이고 뭐 해야 될 그 에너지를 뭘로 전환을 시키냐면 나를 만드는 곳으로 전환을 시킨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 김진아 어머님 집에 기둥뿌리가 막 흔들리고 천장에서 물이 막 새고 그러면 그 집에 인테리어 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는 이 집이 내가 받는 사랑이 이게 확실하구나. 우리 집엔 물이 안 새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그 집에 나의 개성을 담아서 꾸미죠. 인간도 그렇다고 해요. 여러분 아이를 독립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간, 자기 스스로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인간으로 키우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다요.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를 충분히 사랑으로 보살필 때 아이가 알아서 한다고 합니다. 저희 딸을 저는 이게 이론만인 줄 알았더니 저는 이 이론을 제가 이제 저희 딸을 키우면서 실천해 봤는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여러 사례들을 제가 보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애착을 잘 형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이가 독립된 한 인격으로 자라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예? 내가 그걸 하나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대요.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 인간만 이 자연 만물에서 예외인가요?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게 생명을 키워내는데 우리만 거의 예외일 수 없잖아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죠. 엄마 안에 또 아이 안에.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해요. 이 애착을 심리적인 자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간은 두 번 태어나는 것 같아요. 엄마 몸에서 몸이 한 번 태어나고 그리고 애착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애착은 엄마만 맺을 수 있나요? 아빠도 맺을 수 있나요? 둘 다 맺을 수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출산은 양육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예. 저는 첫 번째 출산을 못해서 되게 아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두 번째 출산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애착을 다른 말로 하면 심리적 자궁이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일이, 이 복잡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이 단순한 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아이를 보고 웃어주고 밥 먹여주고 씻겨주고 그 아이가 필요한 걸 채워주고 또 내가 이건 안 돼라고 아이에게 어떤 선을 그어주고 하는 이 모든 이 단순하고 인류가 수천 년 동안 해왔던 이 단순한 일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거는 아주 무의식적으로 배웁니다. 누굴 통해서? 부모의 행동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건데요. 인간은 절대로 조작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아이를.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아이는 부모가 그 아이를 조작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절대로 아이를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부모가 보여주거나 아이가 하는 걸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부모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 배우지 않습니다. 자, 왜 이분은 이제 서울대 소아정신과 김북년 교수님이신데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아시죠? 아시겠죠? 부모가 자기 삶을 그냥 살아나가고 그리고 아이가 자기 충분한 애착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저는 양육이고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긴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 복잡한 일이 결국은 어떤 일을 만드냐면은 이것이 아이에게는 독립이라고 하는 두 번째 결과를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부모에게는 성숙이라고 하는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이것이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네? 뭐 아이를 특별한 무슨 훈련 코스에 집어넣고 부모들이 저희 같은 애착 이 육아 교육을 한 100번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아이를 안아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피고 훈육하고 훈계하는 이 단순하고 평범한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대요. 자, 그래서 그 이탈리아의 그 아쇼카 재단에 있는 아쇼카 펠로우, 아쇼카 재단이라고 있는데 한번 저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그 아쇼카 재단의 어떤 그 펠로우는 아이를 잘 키우는 사람은 석사학위 정도의 학위를 역량을 갖는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저는 100% 공감하거든요.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려고 휴직을 하면서 저는 이 육아를 직업처럼 했습니다. 전 대충 안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는 좀 반대했거든요. 저희 아내가 지금 이 플레이스타트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이 놀이 전문가 공무원이 됐어요. 시민활동가에서. 근데 제 아내는 이게 좀 반대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가 쫓아낼까 봐 이를 악물고 밤에 설거지도 하고 내가 이거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설거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치도 담글 줄 압니다. 레시피 없이 김장도 하고요. 네, 하여튼 왜냐하면 저는 그걸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열심히 해. 그래서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 직장 생활에 보면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역량을 키우려고 연수도 받고 하잖아요. 저는 애 키우는 거는 전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장이 있습니다. 소진되고 힘든 것도 있지만 자기 성장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하는 것처럼
이 육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잘하면 석사학위 정도의 영향을 갖는다. 저는 이게 100%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책이 있는데, 과거의 페미니즘은 가정으로부터의 탈출, 육아로부터의 탈출을 주장했다면 최근 페미니즘은 다시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대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여자의 일이 아니죠. 음식을 하는 것은 여자의 일이 아니죠.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남자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안 한다는 건 본인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요즘 페미니즘은 다시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확장이 돼서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동물권, 그다음에 자연권 해가지고 기후 위기라든지 인권에 대해서도 페미니즘이 큰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 안 키우고 뭐 육아 안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옛날 페미니즘이라고 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들었는지 한번 나머지 시간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 아마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제 사전 질문 보니까 영아기 때 필요한 놀이가 뭐냐? 계열별로 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3, 4년 일을 하니까. 자, 제가 답을 드리면 저는 그 장난감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기에 중요한 게 뭔가요? 정서적인 발달이죠. 정서적인 교감. 장난감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주변에 있는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은 장난감이 뭘까요? 그냥 여러분 일상에 있는, 예를 들어 여러분 아이가 이제 나중에 한 돌 지나면 이유식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숟가락 주면 아이들이 그거 갖고 뭐 합니까? 장난치죠. 뺏어가지고.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여행을 가서 뭐 우리나라 국내 여행을 가든 해외 여행을 가든 여러분들 그 문 앞에서 수도꼭지 앞에서 창문 앞에서 사진을 찍으시죠? 왜 찍나요? 처음 보고 신기하니까 사진 찍으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서 그 이유식 할 때 숟가락을 몇 번째 봤을까요? 처음 봤잖아요. 얼마나 신기할까요? 아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이가 몇 번째 보는 거라고요? 처음 보는 거. 얼마나 신기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놀잇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뭐 몇 개월에 이 장난감을 안 하면 뭐 뇌 발달에 지장이 있습니다. 뭐 이걸 해야지 더 똑똑해지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에 중요한 게 장난감입니까? 정서적인 교감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장난감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판단해 보세요. 네, 더 이상 말하면 또 이제 항의가 들어올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판단 근거만 제가 제시해 드릴게요. 이 시기에 중요한 건 정서적인 교감이에요. 장난감은 그냥 물려받으시거나 뭐 사주고 싶으시면 이제 주변에 평범한 거 사주세요. 특별한 어떤 장난감이 아이에게 더 유익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좋은 장난감은 일상에 있는 모든 것들일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아이들이 처음 만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아이들은 다 신기해요. 그래서 저 일단 오징어 하나 갖고도 하루 종일 놀더라고요. 쪽쪽 빨면서 어릴 때. 예.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양육자가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오시는 분은 이제 주양육자로 전업주부이신 분도 계시지만 또 얼마 있다가 육아휴직 끝나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좀 주의해서 들어보시면 항상 그 양육자가 자주 바뀌는 게 아이에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바뀌어야 될 상황이 만약에 부득이하게 벌어지신다면 다른 양육자와 이렇게 교체되는 시기를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인계받는 양육자와 애착을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옛날 어른들 그런 말 했잖아요. 애가 뭘 알아? 그러면서 막 그냥 애 앞에서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 아시죠? 아이들 다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 양육자를 바꾸셔야 될 상황이 벌어진다면 항상 오버랩 하시는 거 충분한 기간 꼭 염두하시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거 가시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아무리 내가 뭐 직장 때문에 뭐 때문에 주 양육자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참여하는 그 양육자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 책임까지 가져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를 맡기면서 애 키우는 책임까지 맡기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책임은 누가 갖는 거예요? 늘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아이가 나에 대해 나를 부모로서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 아이를 이게 누군가가 인기하면서 아이 그냥 내 책임까지 다 갖다 맡기시는데 저는 그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늘 관심을 갖고 그 과정을 내가 책임을 지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나 중간에 이제 직장 생활을 잠깐 하다 나갔었는데 저는 주 양육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6시만 되면 직장 상사가 뭐라고 하던 저는 무조건 퇴근했어요. 회식도 안 갔어요, 저는. 저는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밖에서 일할 때 제 에너지의 한 20-30%는 남겨와요. 다 소진하고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택들을 좀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가 된다, 어떤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내 내면이 단단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관들을 굳건하게 지켜나가셔야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이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래 갔다 저래 갔다 그러면 그 사이에서 나만 피곤해지고요.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대상은 우리 아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또 영유아기 때 학습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근데 이 질문은 저희 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다른 나라도 조기 교육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OECD라고 이런 데 피사라고 아시죠? 학력 평가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이 세계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과연 이 뭐냐면 그 뇌 발달에 어떤 적기가 있냐, 뭐 요즘 그런 말 하잖아요. 뭐 3세 뇌가 발달되기 때문에 그때 영어도 가르치고 뭐 해야 된다, 뭐 좌뇌 우뇌가 있다. 이게 모두 다 이제 조기 교육을 하기 위한 건데 이게 전 세계 유명한 석학들이 모여서 낸 보고서인데요. 그건 아무 근거가 없다. 뇌는 평생 발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어떤 논문에는 할아버지도 외국어를 배우는데 전혀 지장이 없대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배우는데 중요한 거는요.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동기예요. 동기.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 그 BTS 아미들이 한국말 하시는 거 보셨죠? 걔네들이 한국말을 왜 잘합니까? 조기 교육을 했나요? 아니잖아요. BTS 노래가 좋으니까 한국말을 배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어를 배워야 되겠다는 필요와 이유가 있으면 금방 배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그 미리 뭐 아이들을 뭐 모국어를 영어를 해서 뭐 바이링구어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그 영어를 모국어처럼 쓰시는 분은 관계 없어요. 그분은 이제 영어도 한국말도 막 뒤섞어서 말할 거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지만 그냥 의도적으로 아이를 영어 가르치려고 한국말도 막 안 하고 온 집안에다가 영어 단어만 붙여놓고 그거는 별로 영어 발달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조기에 아이의 학습을 하면 오히려 뇌가 망가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3세 그 시기에 어릴 때 이때는 뭐가 발달합니까? 정서가 발달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는 지금부터 정서 발달 그만하고 전두엽 발달해 그런다고 애가 그걸 바꾸나요? 발달 단계는 우리가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 시기에는 0세부터 3세 여러분 아이들은 정서 발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와 충분한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그게 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 발달은요 18세까지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들 거기다 그릇은 안 만드시고 자꾸 뭘 담으려고 하세요. 근데 그 그릇을 만들지 않고 담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그릇이 깨져서 못 쓰게 돼요. 자, 그래서 영유아기 때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직 사랑이라고 뇌과학자가 말을 했어요. 어떤 그 성직자가 얘기하신 게 아니라 뇌과학자가 사랑이면 충분하다. 왜 그런지 앞에 이유 제가 설명드리니까 이거 아시겠죠? 아이와 충분하게 사랑하고 아이를 보살펴주는 거 그거면 충분하다. 근데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이런 애착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시죠. 정말 그 못할 것 같았는데 남편이 애 태어나니까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이런 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사랑이 과거에 내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것들을 극복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끌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저도 우리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지만 저도 안정애착이 아니었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내가 안정애착이 아니어도 내 안에 있는 애착 반사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있나요, 없나요? 다 있어요. 예, 그걸 끌어낼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능력이 이미 다 있다고 하는 그 학력이든 뭐 경제적인 능력이든 아무 관계없이 인간이면, 여러분 다 인간이시죠? 인간이면 모든 사람의 내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다 있잖아요. 예, 그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이 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나에게 그 용기를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내가 설사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못 받았더라도 지금 나부터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잠깐만 이제 한 2분만 제가 정말 아이를 그렇게 키웠는지 뻥인지 여러분들 증거를 보여드려야 제 말을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 키웠던 사진 조금 보여드리고 제 이야기 마칠게요. 예, 저희 딸이고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시각 디자인을 특성화고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거 보시면 이제 제가 어릴 때 매일매일 디칼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아이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제 이게 지금 이제 강의 재료가 되고 있는데 제가 좀 열심히 살았죠. 네, 아이 키우면서 매일매일 아이를 얼마나 제가 자세히 봤는지에 대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제 주변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이게 다 없어졌잖아요. 예? 자, 엄마가 동화책도 읽어주고, 예, 동화책을 읽어주실 때 여러분도 혹시 뭐 CD로 혹은 뭐 저기 뭐죠, 뭐 전문 그 성우가 읽어주는 거 그게 더 좋을까? 그런 고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중요한 거는 정서 발달이기 때문에 무슨 뭐 대단한 뭐 효과음을 가지고 뭐 읽어주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따뜻한 엄마의 목소리로 읽어주는 것이 최고예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 중요한 거는 뭐기 때문에 정서 발달이기 때문에. 예. 그런 성우가 읽어주는 것에 정서를 느낄 수 있으니까 없습니까? 예. 엄마가 읽어줄 때 읽다 보면 하고 콧바람도 아이에게 가고 입김도 가고 엄마 입냄새도 가고 이런 다 정서적인 교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전문 성우가 나오는 그건 그런 걸 전혀 느낄 수 없잖아요. 예? 뭐가 중요한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치발기 대신에 딱딱한 이 사과를 줬었고, 자 보세요. 엄마가 맨날 이렇게 있으니까 아이가 이게 관심을 갖잖아요. 이게 아이에게 놀일까요, 아닙니까? 여러분들 음식 만드는데 아이를 좀 참여시켜 보세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러면 아이하고 재밌는 놀이도 되고, 또 이런 걸 또 요즘 뭐라고 하냐면 메이커 교육이라고 하더라고요. 과정을 아이가 직접 경험하게 하는. 예. 이렇게 이제 비 오는 날 나가 놀기도 하고, 또 수박을 통째로 먹고 싶다고 해서 통으로 먹어봤어요. 저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나중에 초등학교 가서도 저렇게 먹겠다고 해서 줘봤어요. 저게 뭐 큰 문제인가요? 애가 저거 때문에 인성이 나빠질까요? 네,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이 민들레 홀씨 저거 갖고 후 부는 거. 그러니까 꼭 이거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요즘 가면 길바닥에 널려 있잖아요. 네? 장난감이 지천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시흥은 농촌 도시라. 저 서울 지금 살고 있거든요. 시흥은 더 많잖아요. 예. 뭐죠? 그 꽃도 많고, 그다음에 저렇게 밀가루 갖고 놀기도 하고, 그다음에 촛불 보는 거 애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집에 있는 초란초는 다 끓여다가 원 없이 불게 했어요. 그 한 2, 3일 하니까 애가 다시는 안 하더라고요. 이게 만족을 했었는지 어땠는지 충분히 해보니까 애가 더 이상 하단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바닥에다 그림 물감 갖고 이렇게 장난치고, 저도 이제 좀 청소하는 게 좀 힘드니까 다 하게는 못하고 이제 이렇게 테이핑 해가지고 그 안에만 좀 하자. 이게 잔머리를 좀 썼어요. 참 지혜롭죠, 제가. 네, 이게 그림 그리는 거 어릴 때 좋아했고요. 이건 좀 보여주고 싶네요. 아이나, 네, 그 간장 항아리에 있는 물을 찍어 먹으니까 맛이 어때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짜진 않아요? 네, 한번 다시 먹어보세요. 무슨 맛인지 맛보세요. 짜요. 그럼 물이 왜 짜요? 소금을 말아내가요. 소금을 저건 이제 된장 만드는 그 과정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책에서
물에다가 소금을 넣어서 먹으면 짜다라는 정보를 아는 애하고 직접 된장을 만들면 소금물을 만들어서 그걸 찍어 먹는 애하고 그 경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러니까 일상에 있는 것들을 저렇게 같이 경험해 보는 것도 너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딸은 그리는 걸 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딸이 이제 시흥시의 그 재능 기부로 만들어준 딱지예요. 이게 또 여기 프리스타트에도 나눠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저희 딸이 만든 요즘 이 스티커, 이거 뭐 요즘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다이어리에 꾸미는 거 이제 이걸 하는데, 이제 저희 딸은 그 저작권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중3 때에는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지가 알아서 이게 독립해 나가더라고요. 자,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제가 되게 복잡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그 애착의 여러 과정도 있고, 뭐 애착, 뭐 반사니 뭐니. 제가 이게 왜 복잡한 얘기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정말 다 알아야 이 과정에 대한 용어를 알고, 그 뭐 어떤 그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그 모든 과정을 다 알아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애착, 사랑으로 보살피는 그 행위가, 그 단순한 행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이 얼마나 충분한지,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그거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하고 계시지요?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더 자랑스럽게, 내가 정말 한 생명을 키워나가는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응? 그리고 내가 이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을 잘 한다면 우리 아이가 한 독립된 인격으로 잘 자라나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그냥 충실하게 잘 하시라고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렸던 거예요. 자, 제 말과 이게 이해되시죠? 자, 예, 뭐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이제 다음으로 우리 김민영 선생님께서 이제 꾸러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설명 끝난 다음에 제가 한 3-40분 정도 제가 질문 시간이 앞에 없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바쁘신 분은 나가시고 원하시는 분은 남으셔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좀 충분히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우리 김민영 선생님 설명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우리 1시간 좀 넘게 멋진 강의 해주신 우리 최재훈 선생님께 소리 없는 박수.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전에 제가 인사를 못 드렸어요. 여기 놀이터 상황이 있어가지고 못 드렸는데, 저는 숨쉬는 놀이터 활동가이자 또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작년부터 영화용 플레이 꾸러미 내용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함께하는 놀이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저도 새 아이 엄마로서 이 최재현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되게 많이 좀 도움이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이한테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했을 때도 있고 막 이럴 때에도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정답이다라고 하고 다시 회복해서 금방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에게도 이번 강의가 정말 다시 어렵지만 다시 일어서고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기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제일 위로가 됐었던 것은, 전 되게 많은 긴 시간을 육아하느라고 힘들었었거든요. 3살씩 터울이어가지고.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람에 있어서 나 스스로도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강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모든 걸 다 소진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나 스스로도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육아의 시간 동안에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 영아용 플레이 꾸러미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저희 꾸러미 수령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 들으시고 인사 먼저 나누고 먼저 이렇게 육아 때문에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요. 그리고 최지훈 선생님 또 질의응답 시간 있으니까 또 같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손 동그라미. 네. 그럼 영아용 플레이 꾸러미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이 꾸러미는 그냥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보건소에서 양산한 플레이스타터 놀이활동가 시민활동가 분들이 같이 합심해가지고 1년여의 상의 끝에 논의하고 재질을 또 얘기하고 이런 모든 내용들을 포함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이 저작권은 또 보건소에 있기도 하거든요. 쉽게 얻으실 수 있는 꾸러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귀한 것을 선물 받으신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겼을까요? 잠시만요. 네. 이게 바로 이제 받으실 그 상자예요. 상자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예,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손 인형에 인사를 할 거예요. 요 인형 아기들이 진짜 좋아해요. 다른 인형들 그냥 겉으로 예뻐 보이는 연한 빛깔이 아니라 눈으로 확 드러나는 거여가지고 아기들이 눈 마주침을 하느라고 되게 계속 열심히 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까르르르 웃거든요. 요 인형이 인기 만점입니다. 요 안에는 안심해요 육아 책자와 편혜무 선생님의 내용, 그 편집 내용이 있으니까요. 요건 꼭 읽어봐 주세요. 그 안심해요 육아 책자는 저희가 일부러 구입을 해서 넣은 내용이에요. 아까 최지원 선생님이 잠깐 말씀하신 내용 안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잘못된 사교육 정보 12가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꾸러미 살펴볼까요? 여기 꾸러미는 겉사계 모양으로 생겼어요. 하지만 놀이거리가 아주 무궁무진해요. 7개의 다양한 모양과 질감의 딸랑이도 있고요. 만지거나 흔들면 소리도 다 다르고 질감도 다 달라요. 똑딱이로 되어 있는 자동차와 나비는 떼어서 놀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길 따라서 자동차 갈 수도 있고 여기 붙어져 있는 나비친구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꾸러미의 양 끝에는 천이 덧대어져 있어요. 아기 머리를 넣고서는 깍꿍 이렇게 놀이할 수도 있고요. 인형 가지고 와서 깍꿍 놀이해요. 여러분이 정말로 돌 전후로 해가지고 깍꿍 놀이를 정말 많이 하실 거거든요. 깍꿍 놀이를 하면은 아기들이 진짜 좋아해요. 깍꿍 놀이 한 번으로도 아이들 정말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깍꿍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그 전에 꾸러미 받으셨던 양육자 분들께서 꾸러미를 잘 곱게 사용을 하시고 저희한테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깨끗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환경 나눔 꾸러미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새 것 아니고 물려받은 거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저희 이제 단톡에 올릴 때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 나눔 꾸러미예요. 우리 지구를 위해서 그냥 한번 쓰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눔해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 꾸러미 있으니까요. 대신에 베너핏이 있어요. 여기 인형, 손인형, 우리 토끼 손인형 외에 여기 밑에 있는 인형들 있잖아요. 이 중에 하나 더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육아책, 그 소책자 더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하시면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환경 나눔 꾸러미도 같이 받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안심해요 육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에서 영유아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잘못된 영유아 사교육 정보 12가지를 간략하게 써놓은 거예요. 저도 아이 키우면서 되게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되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진짜 이거 맞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아기 키워가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방향들을 잡으실 수 있는 책자니까
있으니까 이거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기 교육에 대한 거, 뇌에 대한 거, 영어 공부에 대한 거, 뭐 독서나 놀이 교육에 대한 거,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에서 뭐 한글 관련된 거, 이렇게 아이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어떻게 공부 교육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들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고요. 요거를 심화해서 나온 책들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바로 김영사에서 나온 0에서 7세 공부 고민 해결해 드립니다. 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요 앞에 내용을 심화해서 나온 책이니까 궁금하시면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려서 읽어보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사전 설문에서 어떤 거 나는 이번 이 강의를 통해서 또는 꾸러미 받는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기대해요 라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한번 내용 보도록 할게요. 아기와 무엇을 하며 놀아야 하는지 걱정이었는데 어떻게 놀아줄지에 대한 해답을 얻고 싶어요. 점점 활동이 많아지는 아이와 교감하면서 놀아주는 거 배우고 싶어요. 첫째 때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는데 이게 놀이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해보고 싶은데 어려워요. 둘째 아이한테는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떤 놀이 좋아하는지 관심 있는지 알고 싶어요. 초산이어서 아무것도 몰라요. 다 초산이신 분들 많으시죠? 이번 통해서 애착 형성하면서 아이와 잘 놀아주는 법 배우길 기대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첫 아기 출산하셨대요. 조리원 동기도 못 만났고 문화센터 많이들 다니시죠. 예, 어떻게 할지 막막해서 지금 못 보내고 그래서 장난감만 주어지고 있어요. 애착 형성이나 놀이하는 방법 상호작용 배워가고 싶어요. 이렇게 써주신 분 있었고요. 아이와 함께 하는 거 다 즐거워요. 이번 기회로 아이와 함께 노는 방법을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하시는 부분 있었어요. 또 스트레스가 너무 많대요. 놀아주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영화용 플레이 꾸러미 온라인 팝업 놀이터예요. 이거는 실제로 저희 같이 만나지 못하니까 지금처럼 줌 도구를 이용해서 아기 같이 해서 놀이하는 방법도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은 아이와 잘 놀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내용 진행은 저희 그 보건소 플레이스타트 시흥에서 양산한 우리 놀이활동가, 시민 놀이활동가 플레이스타터 4분이 같이 함께 하시거든요. 3분이 함께 하세요. 이분 한 분은 못 하셔가지고 3분 함께 하시는데 저를 비롯해서 플레이스타터 3분이 함께 어떻게 아이와 놀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해답이나 방법적인 것들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어떤 놀이의 시작의 문을 여는 팁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를 키워본 엄마의 입장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해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같이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날짜는 7월 5일 화요일이고요. 10시 반에서 11시 30분까지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아기들과 함께 신나는 놀이 파티라고 이제 했는데요. 보니까 저번 기수에는 화면을 안 보여주시는 엄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 가능하시면 아기와 함께 이렇게 보여주시면은요, 비슷한 연령의 우리 아기들 어떻게 놀이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임신하신 엄마들은 아기가 저렇게 크면은 저렇게 놀이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화면 켜셔서 같이 눈으로 마주보고 어떤 반응들이 있는지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상황 안 되시는 분은 괜찮아요. 그냥 귀로만 들으셔도 되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꾸러미 수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꾸러미 수령은 2가지를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은 자유놀이가 아이를 키운다라는 그 강의 영상 보시고 수료증 제출하신 것 하나, 그리고 지금 교육 받으신 거 줌 참여하는 거 확인 저희가 출석 체크를 다 했어요. 이름 다 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2가지가 충족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꾸러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러미 수령 일자는요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7월 5일부터 7월 7일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이고요. 날짜별로 수령하는 장소가 달라요. 우선은 5일 화요일에는 1호 대야동에 있는 숨쉬는 놀이터 ABC 행복학습타운 내에 있는 곳이고요.
6일 날 수요일 날에는 하중동에 있는 3호 숨쉬는 놀이터예요. 그리고 7일 날 목요일에는 2호 정왕동에 있는 2호 숨쉬는 놀이터 어울림센터 4층에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5, 6, 7 해서 수령을 도와드리는데요. 요거는 저희 그 놀이터 안에도 방문자들이 있기 때문에 1시부터 6시까지 저희가 수령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먼저는 저희 단톡방 댓글에 올려주시고 나중에 올려주시고 그 가려고 하는 호에 연락을 주셔서 좀 일찍 갈 것 같아요. 아니면 일정이 어려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조율하셔서 수령에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그 놀이터 그 전화번호도 다 올릴 테니까요. 먼저는 댓글로 날짜 정하시고 장소 정하신 다음에 그 호에 문의하시면 되세요. 단톡방에 댓글을 이렇게 다실 거예요. 저희 이제 강의 저까지 끝나고 나서 단톡방에 올리도록 할 거예요. 네, 먼저 4가지를 쓰실 건데요.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나는 새꾸러미 받겠다 또는 환경꾸러미 받겠다. 요거 한 가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3번째는 수령 날짜, 장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4번째는 후속 모임을 참여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OX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4가지입니다. 이름, 꾸러미 종류, 그리고 수령 날짜, 장소, 그리고 후속 모임 참여 여부 이렇게 4가지 단톡방에 저 얘기 끝나고 나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돼요. 네. 대리 수령의 경우에는요. 신청자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먼저 확인할 거예요. 수령 대장에 써주시면 생년월일과 대리인 서명해 주시면 수령이 가능하시고요. 신청서에 기입한 정보와 다른 날짜 아까 말씀드렸죠? 혹은 다른 호에서 수령하실 때는 꼭 연락을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그 각 호에 있는 수량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셔서 수령하시면은 다른 분들이 못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꼭 그거는 연락하시고 수령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도 우리 아가도 쑥쑥 크고 엄마도 쑥쑥쑥쑥 아빠도 쑥쑥쑥쑥 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네. 그리고 먼저 우리 화면 켜고선 인사 한 번만 할까요? 화면 켜고 우리 사진 찍도록 할게요. 네. 화면 켜고 네. 화면 한 번만 켜주세요. 애기들 안녕. 반가워. 아이고 예뻐라. 안녕. 반가워요. 박지영님 애기, 박나령님 애기도 오고요. 네. 아이고. 네. 네. 반갑습니다. 임유진님 애기도 있고요. 너무 반가워요. 잠시만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또 예, 여기도 애기들 또 보이네요. 여기 아이폰이라고 써졌는데 이름을 몰라가지고 아이폰이라고 써주신 분은 이름 한 번만 여기 채팅방이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저희가 확인을 해야 해가지고 확인 부탁드릴게요. 본인 이름 아니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써주시면은 확인 가능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잠깐 한두 분 정도만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이세희님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네, 아이고 반가워요. 또 누구 우리 이현명님 어떠셨어요? 강의 들으시고 어떠셨을까요? 임신 중이신가 봐요. 네, 임신 네네, 오늘 강의 어떠셨어요? 오늘 네. 되게 막연하게 갖고 있던 궁금증이 조금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열심히 들으셨던 우리 백은혜님, 네, 백은혜님 어떠셨어요? 네, 애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냥 하던 대로 잘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우리 강동희님 열심히 들으셨던 것 같아요. 강동희님 어떠셨어요? 저희도 둘째라서 이번에 좀 듣고서 좀 더 열심히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저도요, 매번 셋째까지 더
더 잘해야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아이고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느라 감사드리고 시간이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은 먼저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강사 최재현 선생님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궁금한 점 물어보시고요. 한 가지만 먼저 당부드리면 그 환경꾸러미라고 하는 거 그 전문 세탁 업체에 맡겨서 완전히 세탁 잘해가지고 신품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품질이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우리 기후위기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네, 이 코로나도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우리 그 채팅방에 올려놨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보시면 눈으로 보셔도 전혀 품질에 그 지장이 없으니까요. 좀 많은 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 질문해 주세요. 네. 네, 우리 김진아 어머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의 첫째가 지금 33개월 됐는데 6월 초에 32개월 때 36개월 영유아 검진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지랑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집 근처에 발달센터가 있으면 가서 도움을 좀 받아라 이런 진단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뭐 상담 내용으로는 아무래도 미디어 노출이 너무 하루에 뭐 거의 많이 볼 때 정말 3시간 넘게도 봤었기 때문에 미디어 노출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되고 어머니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발달센터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직은 33개월이고 이래서 제가 한 달 지금 6월 말이니까 한 달 정도를 그냥 일단 미디어 시간을 완전히 거의 줄였어요. 하루에 뭐 30분도 안 보게끔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놀아주는 시간도 늘리고 그랬더니 조금씩 이제 언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아지는 거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뭐 질문이 예원아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먹었어? 점심때 뭐 아니면 뭐 하고 친구들이랑 뭐 하고 놀았어? 이랬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네 아니오로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노력했다가 센터를 가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센터를 꼭 도움을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상황을 자세히 볼 수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그런 제안을 하시면 방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도 상담실에 근무할 때 뭐 놀이 치료나 이런 걸 하면 거기서 아이를 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예, 거기서는 어떤 그 기본적인 걸 하지만 그 부모님들에게 과제를 많이 아마 드릴 거예요. 이런 걸 해라 저런 걸 하라. 그게 뭐냐면 평소에 내가 아이와 상호작용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을 연습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걸 간다고 해서 엄마의 역할이나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마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집에서 부모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거기 가셔도 어머님이 어떤 다른 방식으로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그런 과제들을 아마 주실 거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뭐냐면 아이가 이 변화되는 거는요. 일상생활에서 아이가 이제 어떤 것에 대한 결과잖아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 일상생활에서 바꿔 나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는 이제 어떻게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되게 말랑말랑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빚으면 이렇게 되고, 또는 지금 아이의 모습이 계속될까 봐 걱정되실 수도 있겠는데 그런 일은 없다고 하는 것 먼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머님이 그런 양육 방식을 바꾸시고 내가 미처 몰랐던 나는 이게 당연하고 옆집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내 삶에 내 아이를 양육하는데 뭔가 돌아볼 거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걸 감춰서 내가 무슨 문제 있는 엄마인 게 폭로될까 봐 걱정한다든지 뭐 아이에게 대단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될까 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어떤 변화의 계기, 기회가 돼서 우리 아이와 좀 더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 기회가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 말 이해되시나요? 네. 네.
예. 또 다른 분 설명 질문 있으시면. 네. 한 가지 그 미디어는 줄이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까지 집에 테레비가 없었어요. 예, 물론 이제 컴퓨터로 필요한 드라마를 보긴 했지만 저 때는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인기여가지고 오래전이지만 그걸 따라하고 많이 봤는데 그 어릴수록 미디어 노출은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 부모님들 뭐 음식점에 가가지고 아이들 뭐 조용히 시킨다고 뽀로로 틀어주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어릴 때는 아예 음식점을 안 갔어요. 당연히 애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집으로 초대해서 좀 사람을 먹거나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핸드폰을 사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늦게 그 아이들의 미디어 핸드폰은 최대한 늦게 사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 관련된 더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사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핸드폰을 늦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시면 주변에 그런 상황이 흔들리게 되세요. 예? 그러니까 그런 책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디지털 치매라고 하는 책을 한번 보시면 왜 이 미디어 노출을 좀 늦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이 깊은 사고를 하는 데 장애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거는 사고 작용의 표현이에요. 생각을 해야지 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기기에 너무 노출이 되면 이 생각하는 걸 힘들어하거나 싫어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는 이런 과정을 좀 많이 늘리시고 디지털 점점 또 한꺼번에 확 줄이면 애가 또 힘들어하니까 줄이시거나 그래서 최대한 안 보여주시는 게 전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김은진 어머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임신 중이고 곧 출산 예정인데요. 네네네네. 워킹맘이어가지고 아마 한 9개월, 10개월부터는 아기를 한 저녁 7시, 8시까지 맡겨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러한 경우에도 어떻게, 사실 그러면은 아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 네네네. 또 주말에밖에 안 돼가지고, 네네네. 이런 경우에도 약간 애착 형성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예. 네. 가장 베스트는 엄마가 양육자가 옆에 있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요즘 너무 많아서 또 역설적으로 그 엄마가 전업주부인데도 애착 형성이 안 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옆에서 막 짜증내고 힘들게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 조건은 옆에 있음 아이와 충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옆에서 정서적으로 따뜻한 관계를 맺으면 가장 베스트인데 그렇다고 해서 옆에 있는다고 해서 이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못 해주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같이 있는 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게 있으면 더 좋지만 그것이 무조건 애착을 자동으로 형성시켜 주는 거 아니라는 거. 옆에 있는 것만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일단 어머님이 있으신 시간만큼은 최대한 아이와 그런 관계를 맺으시도록 노력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떤 연구 자료를 보니까 워킹맘도 충분히 안정애착을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조건 속에서 어쨌든 아이와 이제 있는 시간만큼은 아이가 이제 보내는 그런 정서적인 행동에 충분히 반응해 주시고 같이 그 시간들을 보내시고 교류하시는 것들을 평일날 그다음에 주말에 이렇게 좀 충분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모든 에너지를 다 회사에 쏟고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이가 지금 어리고 또 어머님 몸도 지금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으시니까 아직 육아휴직은 한 9개월까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내가 누군가에 맡길 때 부모님이든 어떤 기관에 맡길 때 몇 달 전부터는 충분히 거기에 자주 방문해서 거기 선생님들하고 아이하고 얼굴도 익히고 부모님하고 얼굴도 익히고 그런 관계를 꼭 만들고 아이를 넘겨야지
그냥 내 시간 됐다고 해서 그냥 뚝 갖다 아이를 맡기면 아이가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충분한 기간을 보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이제 육아휴직이 가능하신 그 상황이시라면 좀 최대한 쓰시면 좋겠어요. 예, 네. 최대한. 예. 뭐 예를 들어 교직이라든지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잘 쓸 수 있는 그 조건이 되시는데 만약에 그런 여건이시라면 저는 그 최대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남편도 요즘 육아휴직 많이 쓰니까 교차하면서 육아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뭐 지금 상황에서 있는 조건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아이와 떠날 때는 이행기를 두고 그다음에 밖에나 에너지 다 쓰지 마시고 남겨오시고 또 육아휴직을 최대한 쓰시고 또 배우자하고 같이 쓰실 수 있으시면 아이와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게 전 애 금방 큽니다, 어머님. 네. 생각보다 금방 커요. 네. 막 천년만년 될 것 같아가지고 빨리 뭐 이거 하면 좋겠지만 나중에 이제 애 보시면 저는 그래서 애 크는 게 정말 아깝더라고요. 너무 빨리 커가지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겠어요? 18분 남아 계신데 아무나 좋습니다. 마이크 얼굴 안 보이시면 그냥 소리만으로도 질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마이크 켜시고 얼굴 안 보여도 괜찮으니까요. 또 질문 없으신가요? 어디 그 혹시 채팅창에다 쓰신 분 계시나요? 김보은님. 손 드셨어요? 아, 네. 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첫째가 39개월이고 둘째가 10개월인데 네. 그 첫째가 이제 둘째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자기 물건을 만지는 거를 엄청 되게 극도로 예민하게 굴거든요. 네네네. 되게 싫어하는데 저는 어쨌든 첫째를 막 혼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이럴 때 뭐 첫째를 혼내는 게 맞는지 아니면 뭐 둘째를 제지시키면서 첫째 마음을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건지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요. 일단 여기 그 삼둥이 네. 어머님들 육아 선배들 먼저 저기 뭐냐 이 말씀을 좀 들어보고 또 저도 이야기를 좀 할게요. 네, 우리 네. 김민영 선생님, 우리 박미란 선생님도 네, 지금 삼둥이 저는 저희 첫째랑 둘째가 딱 29개월 차이예요. 네네. 지금 딸 아들인데 두 딸이에요. 네. 그래서 네. 그 장난감도 겹치는 게 되게 많고 네. 그랬는데 저희는 많이 싸우지 않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를 분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거야, 이거는 누구 거야라는 걸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지금 39개월 언니인가요? 오빠예요? 오빠하고 여동생이요. 아, 네. 그렇구나. 또 새로운 거 서로 다른 종류의 거니까 또 궁금해하기도 할 거는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우선은 지금 10개월 아기 손에 닿지 않는 곳에 형님 거를 두는 거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형님 거라고 정해진 거에 있어서는 형님의 그 말에 더 이거 맞아. 이거는 네 거야. 네 거니까 얘가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 맞아. 하고서는 분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근데 형님한테 양해는 구해야지. 우리 동생이 너무 이거를 만져보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잠깐만 이거 뭐 빌려줬다가 다시 가지고 올까? 뭐 이런 식의 말은 조금 해주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막 너 왜 동생한테 양보 안 하고 막 그래 이렇게 야단치면은 진짜 더 나중에 더 극도로 싫어하게 되거든요. 예, 이게 서로 막 뺏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저는 또 그 똑같은 인형을 2개를 사기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요거 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싸우지 않게끔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누구의 것인지 분명하게 두는 거는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빌려주는 거. 지금 막내는 지금 잘 모르니까 그냥 잡잖아요. 근데 형님 거라고 정해져 있는 어떤 부분의 것을 확실하게 두고
그 동생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요것만큼은 형님 거, 그리고 같이 놀이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또 따로 정해주고 요런 식으로 하면은 아직 조금 어리긴 하지만 이렇게 그게 이제 좀 시작이 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 방법은 그랬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미란 쌤도 혹시 하신 얘기 있으세요? 네? 미란 쌤도 저요? 저도 아이가 셋인데, 저는 이제 중3, 초3, 초1이에요. 근데 지금 김보은 님이 고민을 얘기하셨잖아요. 그 고민을 아직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정답은 없어요. 육아는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와의 상호관계, 관계의 문제거든요. 근데 첫째 아이와 엄마가 좀 충분히 이야기해서 못 알아들을 나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아이의 언어로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계속 좀 장난감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나누시고 그 외에도 다른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시면서 관계를 첫째와 조금 돈독히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그랬거든요. 첫째, 둘째 막 싸워서 그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더 첫째를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또 둘째도 또 따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누고 해야겠다. 뭐 장난감을 사줘서 아니면 어떤 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그게 반짝 효과를 보는데 그 후에는 또 똑같은 양상으로 다른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엄마의 마음이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싸울 때 내 마음이 평정하지 않으면 엄마가 그 상황에서 공평하게 판단할 수 없거든요. 저도 그게 지금까지도 10년이 넘도록 아이를 키워도 그게 되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판단을 잘 못하겠고 감정이 앞설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싸움을 그냥 외면하세요. 자리를 피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잠깐 듣는다든가 이런 내 방법을 좀 내가 그거를 조금 피할 수 있는 잠깐이라도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좀 평정하게 한 다음에 그 사건 현장으로 다시 투입이 엄마가 돼서 다시 그 사건을 좀 정리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 영유아 플레이 꾸러미 어머니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다툼이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우리 아이들이 싸울 때 내 아이가 싸울 때 옆집 아이가 싸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러면 좀 마음이 좀 평정심을 갖게 되고 공평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근데 저도 이게 뭐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10년 넘게 아이들 키우지만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일상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답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듣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우리 박미란 선생님이나 김인영 선생님 하시는 말씀의 어떤 공통 분모가 내 자녀라고 어린 자녀라고 해서 걔를 대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결국 한 인간을 대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 어머님 그 집에 시어머님이 놀러 오셔가지고 그 우리 저기 어머님 화장품을 허락 없이 쓰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거나 혹은 신랑이 엄마가 뭐 파운데이션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기 아내한테 그 물어보지도 않고 갖다가 싹 줘버리면 남편이 사랑스럽습니까? 믿습니까? 미워요. 믿죠. 네. 아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어려도 네 거 내 게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누군가가 쓸 때는 심지어 엄마 아빠도 같이 물어보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예. 왜냐면 걔도 그걸 동일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요. 우리 아이를 존중한다라고 아이를 어떻게 존중할까? 그래야지 뭐 존중해줘 아이가 자존감이 생기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존중과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걔가 뭐 대단한 일을 했을 때 막 박수 쳐주고 걔 뭐 너는 진짜 위대한 아들이야 막 이렇게 해준다고 자존심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그 일상의 사소한 상황 속에서 그 아이의 물건을 존중해 주는 거, 아이의 주장을 인정해 주는 거, 그게 그 아이의 자존감을 만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아까 우리 김인영 선생님이 참 지혜로우셨는데 아이에게 분명히 어떤 이 영역을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라고 하는 것을 주고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이 거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놀려면은. 네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시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저기 어머님 화장품을 쓰려면은 아무리 며느리지만 화장품 좀 써도 되겠니?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지켜져서 좀 큰 문제인데 그게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너무 아끼는 화장품이라면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빌려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된다고 해야죠. 네. 그게 정상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도 아무리 사랑스러운 네. 내 동생이지만 싫으면 싫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 우리 아이들이 세월호 같은 데서 안 죽을 수 있어요. 싫어요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네. 대단한 인성교육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일상에서 그 아이의 것들을 어떻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뤄내느냐의 결과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싸운다 그게 아이가 큰 문제다라고 보지 마시고 네. 아이가 소유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배우는 시기이고 그걸 통해서 자기 정체감을 만들고 내 바운더리를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에서 장난감으로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네. 누가 내 몸을 함부로 만지면 화를 내고 이걸 이렇게 거절하듯이 내 물건도 그 아이의 그 몸의 일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의 자아가 확장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단순히 싸우는 그냥 그런 문제 행동인가요? 아니면 아이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발달의 아주 의미 있고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그런 모습이잖아요. 성장하는 모습. 네. 성장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네. 과정을 어머님이 지금 이끌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소유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그걸 남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그걸 조종할 것인지 그 과정을 그냥 폭력으로 가서 그냥 갖다 쓸 것이냐 아니면 네. 그 어떤 이런 합의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서로 교류할 것이냐 그런 과정을 지금 아이가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그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어떻게 오빠가 돼가지고 말이야 동생한테 그걸 안 빌려줘. 그 말 들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애가 이런 거예요. 아니 며느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화장품도 안 빌려줘? 기분이 어떠세요? 당연한 건 아닌데 왜 해줘야 되나 이 생각이 들고. 그렇죠. 예. 뭐가 빠졌잖아요. 왜냐하면 써도 네. 되겠다고 하는 이 과정이 빠진 거란 말이에요. 아이도 똑같은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갈등이라기보다는 아직 미숙한 아이들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이렇게 그 다른 사람의 바운더리로 넘어가는 그 사회화의 과정을 아직 못 배운 것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그걸 길러주시는 과정 중에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네. 그러니까 문제 행동이 아니라 지금 이거는 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고 성장하는 과정이다. 과정이구나. 그걸 엄마가 네. 이끌어주고 있는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네. 그렇게 이 문제를 좀 보시면 다른 각도에서 이걸 좀 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아까 그때 그렇게 하면 아까 이제 그 어머님처럼 평정심을 가질 수 있겠죠. 이 아이가 지금 못돼 먹은 애가 아니라 사회에 이걸 배워 나가는 어떤 과정 중에 있는 아이구나. 지금 그 중요한 순간에 있구나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마음 자세로 그 상황을 보실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 걸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채팅창에 혹시 쳐주신 분 계시나? 네, 이제 지금 없으신 것 같은데 나중에 언제라도 저희 단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 전화번호 혹시 저기 우리 김민영 쌤한테 여쭤보시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뭐 필요하신 이야기를 또 나눠드릴 테니까요. 예,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들 또 앞으로 있을 그 팝업 놀이터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그 단톡방에 오늘 이 영상 제가 이제 공유해서 저기 올려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나가시